안녕하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정영실 실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드릴 것은 세계경제 전망과 미국 통화정책의 향방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무역과 금융에 있어서의 어떤 개방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어떤 세계경제의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어떤 국제금융시장의 흐름, 전반적인 어떤 정책의 흐름, 특히 통화정책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연구원은 이제 1년에 2차례 세계경제 전망을 합니다. 5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전망을 하는데, 오늘 발표드릴 이 세계경제 전망의 내용은 이제 5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2024년 올해 세계경제는 3.0%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폭 둔화되는 걸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이 2024년 전망치고요. 소폭 둔화되는 것은 미국의 어떤 성장세나 인도의 어떤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제 긴 시계로 좀 보면요, 2024년의 이 세계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의 어떤 성장률, 그러니까 2015년부터 19년 5개년 평균의 어떤 성장률에 비하면 여전히 낮습니다. 과거 평균 3.4%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지역과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인도는 과거 코로나 이전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유로 지역과 중국을 보면 과거 평균에 비해서 크게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세계 경제의 어떤 판도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쭉 이제 이 시계열로 쭉 흐름을 보시면 이 왼쪽에 선진국인데 짙은 색이 미국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성장률이 EU와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오른쪽 신흥국에서는 빨간색 점선이 인도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중국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작년 11월에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그때 전망치가 2.8%였는데 저희가 업데이트한 이제 성장률은 3.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근거를 보시면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미국의 어떤 성장률을 상대적으로 좀 크게 상향 조정했고요. 인도의 어떤 성장세를 상향 조정하고 중국의 어떤 성장세가 예상보다는 좀 덜 둔화될 걸로 저희가 이제 전망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어떤 지역과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의 전반적인 어떤 세계경제 흐름의 키워드, 세계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이제 저희는 정책 초불확실성 가운데 세계경제는 차별화된 성장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정책의 초불확실성, 이 초라는 건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에 이제 방점을 둔 용어입니다. 왜 저희가 그렇게 보냐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시점이나 변화, 피봇의 시점과 어떤 강도, 이 부분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가 간의 통화 정책이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 충격의 어떤 재발, 또 하나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가 글로벌 선거의 해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사회 정치적 양극화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측면에서 정책이 이전과는 좀 더
더 강한 형태의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표는 이 기준금리의 어떤 변경을 보여주는 선진국, 신흥국의 표입니다.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올해 통화정책을 변경한 국가와 지역이고요.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국가고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국가가 금리를 인상하는 국가입니다.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금리를 낮췄고요. 일본과 대만, 인도네시아만 금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지금 표가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이 처해 있는 실무 경제 여건, 물가 상황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이 22의 어떤 금리를 보시면 이 녹색이 미국이고요. 빨간색이 22의 어떤 기준금리인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 6월 초에 22가 금리를 낮췄는데 이전에 쭉 시계를 좀 더 길게 보더라도 여기 있는 그림 위에 더 길게 보더라도 22가 미국보다 먼저 통화 정책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유로 지역이 물가의 어떤 상승세가 둔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경기 자체의 부진을 좀 더 강하게 반영한 어떤 최근의 금리 인하가 그런 유로 지역의 어떤 경기 둔화를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와 이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이 좀 더 빨리 움직였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좀 더 빨리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높은 수준에서의 금리를 계속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 그건 이제 에너지 가격에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원유.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이 국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특히 이 분홍색, 그 파란색 양쪽 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말 대비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측면이어서 이 공급적 측면에서의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주요국의 어떤 경제 전망은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전반적인 이 경제 이 GDP를 구성하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순수출이 달러의 어떤 강세 측면에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모든 측면에서의 어떤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가 정부 지출의 GDP 성장률 기여도입니다. 지금 이제 기여도인데 이걸 기여율로 보면요, 2023년에 성장률의 한 3분의 1, 그러니까 약 한 30%가 좀 못되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럽은 이 낮은 수준의 투자와 독일 경제 부진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독일 경제는 그 유로 지역의 한 30%에 가까운 경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이 재정 지출의 어떤 여력이 제한된 부분, 또는 이제 중간재에 대한 어떤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부분과 이 에너지 지역주 상품, 그러니까 화학이나 철강의 어떤 가격 경쟁력 하락, 이런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독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그러니까 임금이 지금 꾸준히 지금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순수출의 기여도가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의 특징적인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던 일본의 통화 정책을 올해 3월에 바꿨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정책 금리에서 탈피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 이 지속하던 포워드 가이던스도 이제 폐지를 했고요. 위험자산 매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국채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예상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금융시장의 어떤 충격은 제가 큰 변화는 없지만 미미한 측면이지만 향후 어떤 일본의 추가금리 인상이나 양적 축소 이 부분은 금융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경제 안정화 정책의 효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 초장기 특별구체를 발행해서 중점 어떤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의 어떤 강도를 확대하고 있고, 이 부동산과 지방 정부의 어떤 부채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 성장세의 둔화를 좀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나 또는 이제 부동산 또는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성장세의 어떤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징적인 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율인데, 작년부터 이제 직접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에 올해 3월에 누적으로 거의 20% 마이너스 20%, 30% 가까이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국 내의 어떤 구조 변화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도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중국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결국 중국의 어떤 전반적인 성장의 정책, 수출 투자 주도의 어떤 성장의 정책에서의 어떤 변화가 반영된 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가시한 측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도 과거와 같은 어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어떤 조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중의 어떤 패권 분쟁이 전반적인 어떤 공급망의 변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인도는 성장세가 아주 좋습니다. 투자와 소비 여러 측면에서 어떤 호조를 보여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이제 6.8%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모디 총리가 최근에 이제 3년임에 성공했는데 여전히 이제 제조업이나 인프라 중심의 어떤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른쪽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 중국의 FDI가 줄어드는 거와 인도의 FDI가 꾸준히 늘어나는 어떤 모습이 상반된 모습이고, 이게 글로벌 어떤 이 구도, 판도의 변화가 판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이 데이터라고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항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더 짧은 시계보다는 좀 긴 시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첫 금리 인하가 9월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좀 우세한 편이고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 연준의 어떤 점도표를 보더라도 이제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 연준은 올해 당초 한 3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걸로 봤는데 올해 한 차례 인하하는 것으로 이 점도표 기준상으로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는 물가 둔화 속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왼쪽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물가의 흐름은 이 기본적으로 헤드라인 물가 지수, CPI나 PCE 지수가 하락하고 코어 근원 지수가 이제 따라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헤드라인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제 코어 지수들은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헤드라인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이 코어 지수가 하락 압력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오른쪽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분해한 그래프인데 OECD의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더 크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공급 쪽입니다. 수요는 그만큼 많이 살아있다는 측면이고, 이제 결국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는 건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핵심은 이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가 핵심인데, 그걸 이제 두 가지 노동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밑에 있는 그림이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결국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노동 인구가 전체 생산 가능 인구에 비해서 얼마에 차지하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에서의 일탈됐던 노동시장에서 이탈됐던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평균 노동 시간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직전에는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근무 행태의 변화, 재택근무나 어떤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민의 국가 간의 어떤 이민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이 코로나 이후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민간 소비가 좋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변화는 기업의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미국은 이 고용 시장이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이 경기가 안 좋으면 해고를 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 채용을 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일종의 잉여 고용을 유지하는 형태, 그러니까 레이버 호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기업의 고용 형태 변화도 노동 수요를 계속 꾸준한 수준으로 가져가는 어떤 요인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이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미국의 평균 임금 인상률로 이어지는데, 오른쪽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지금 미국의 임금 인상률이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인하폭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미국의 이제 초과 주축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중국의 디플레이션 이 부분은 글로벌리 또는 미국의 어떤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앞에서 살펴본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이나 또 세계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리스크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는 이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먼저 이게 미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 특히 이제 미국이 통화 정책이 바뀌었을 때의 어떤 영향들을 한 가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뒤에 전반적인 어떤 경제 흐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이 어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달러의 약세, 원화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자산의 어떤 선호 현상이 약화되는 것과 금리 격차 자체도 이제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달러와의 약세나 원화 강세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이제 그 말은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전후에 주요국, 이미 이제 유로존은 금리를 낮췄죠.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나 여건도 이전보다는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우리도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원화의 강세 폭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이 그래프가 아마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얼마나 환율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요 환율, 유로와 위안화, 엔화, 원화의 환율 흐름을 보시면 미국과 이 해당국 지역과의 어떤 금리차 움직임으로 대부분 설명이 되고, 다만 이제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좀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마 통화 정책의 어떤 완화적 부분들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자본 이동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부진, 또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 이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하이 전반적으로 국내의 어떤 금융시장으로 자금 유입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 이 중국의 팩터는 국내 자금 유입에 있어서 양방향으로 모두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자금이 중국의 어떤 대체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인도와 이제 주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예, 한국 경제는 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중국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에는 어떤 대체 투자 지역보다는 이제 같은 영향권으로 예측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지나갈수록 지금 현재 어떤 변화들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제가 보기에 어떤 중국의 대체 투자 지역으로 이동하는 어떤 조짐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미국의 전반적인 어떤 통화 정책 변화, 금리 인하 이가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요국의 어떤 통화 정책 자체도 차별화되고 있어서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앞에 이제 정규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순대금리 작산의 흑자가 이 자본 유출입의 어떤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은의 어떤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인데, 금융 안정 부분에서의 이 순대 금융 자산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통화정책이 어떤 펼 수 있는 룸을 좀 더 크게 키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오른쪽에 어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분해를 했는데, 보시면 빨간색이 공급 요인입니다. 이 공급 요인은 여전히 큰 폭에 기여를 하고 있어서 수요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부분은 많이 작아졌지만 공급적 요인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통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걸 시사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는 좀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믿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키워드 또 그 리스크가 이 초불확실성과 차별화입니다. 결국 그 경제 성장의 차별화에 따라서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여건, 수출의 어떤 비중 자체가 바뀌고 있고, 이게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크게 하락하고 미국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모습은 이 한국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의 해외 현지 매입 비중이 이제 늘어난 반면에 현지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한국의 어떤 중간재 수출에서의 중국 비중은 감소하고 핵심 산업에서의 중간재 수입에서는 중국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대중무역 구조의 어떤 변화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미국 법인에서 보면
현지 매입과 매출이 비중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의 어떤 세계 경제의 판도 변화에 이미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반적인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결국 리질리언스를 높여가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차별적인 성장, 어떤 세계 경제의 판도 변화에 대한 차별적인 성장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